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의 불씨는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규제 방향 자체가 대출 규제도 하고 그 다음에 공급 방안도 내고 10-15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지구랑 토제 그 다음에 대출까지 더 추가로 했죠. 그리고 5월 9일 날 다주택자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런 걸로 이제 잡았는데 이제 2년 차에는 공급과 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1년 차는 대출, 토호제, 규제 지역의 지정 그리고 돈 풀기를 했죠. 그래서 수요는 줄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은 키우고 그러면서 좁아진 수요 속에서 유동성이 또 작동을 하고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가격들이 크게 움직이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2년 차에는요 세금 강화라는 게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1년 차는 대출 규제, 토호제, 규제 지역 지정, 그리고 돈 풀기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차 때 뭐 공급 정책을 내긴 했는데 135만 가구 낸다. 뭐 이거 사실은 아파트로 치면은 서울의 모든 아파트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강원도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합치면은 125만 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2020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이렇게 아무튼 정책을 냈는데 이제 여기에 활용 정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세금 강화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세금 강화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세금 강화를 하면은 더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제라는 건요, 강하면 강할수록 더 튀어오릅니다. 우리가 예전에부터 봐왔듯이 이 가격들이 많이 오른 구간, 이 기간은 1987년, 6년부터 지금까지 가격의 누적 상승률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올랐던 데가 요때 보면은 가장 많이 올랐죠. 이때도 유동성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을 잡은 건 뭐냐? 200만 호 건설이죠. 그리고 많이 올랐던 이때가 노무현 정부 때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던 시기가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재명 정부죠.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의 공통점은요. 금융 규제 세제의 대출을 했다는 겁니다. 요 시기에 523 대책, 그다음에 831 대책, 그다음에 330 대책, 그리고 1115 대책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있었지만은 투기 지역의 6억 초과한 아파트에 LTV 40%로 그다음 DTI 40% 최초로 도입했어요. 그리고 종부세 세대별 합산하고 실거래 의무 신고하고 1세대 3주택은 요때 양도세가 60%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을 줄 알았는데 종부세도 있었죠. 그다음 재초안도 이때 만들었죠. 급등했습니다. 급등. 못 막았어요, 시장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2 대책, 913 대책, 그다음에 1216 대책, 그다음에 617 대책, 그다음에 710 대책 막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책을 내면서 양도세 중과 82.5%까지 했고 종부세 최고세율 3.2에서 6%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에서 6% 할 때쯤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죠. 이때도. 그리고 요때쯤 또 대출도 막았죠. 1212 대축으로. 15억 이상은 대출 전혀 안 되고 9억 이상은 분양 중도금에 대한 대출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재초안도 부활을 했고 실거주 요건도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좀 넣었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거래도 되게 힘들게 했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거래를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이.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집값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정부에서 더 빠르고 그대로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언제 하느냐? 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마음 놓고 하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양도세의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양도세 5월 9일, 12월 31일 테두리를 만들었고 이게 완성이 되었죠. 이제 이게 언제 완성이 됐냐? 5월 9일 날 완성이 됐죠. 거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여기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월 넷째 주 요때 이제 세금을 조정을 하죠. 보유세, 장특공. 이 보유세를 이제는 올려버립니다. 일단은 가뒀잖아요. 이제 못 나오잖아요. 82.5% 최대 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지를 못하니까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보유세를 올려도 이렇게 되면은 세수가 엄청나겠죠. 지금 이제 이 프레임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하고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힘들어서. 근데 버티는 사람들은 요 테두리가 없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산의 왕관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격들을 보시면은 가격이 올라갔던 시기의 공통점은요, 규제입니다. 그리고 이 규제를 지금 정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 정부는 다르다라는 거를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다를까요? 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격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요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평행 이론. 문재인 정부 때 탄핵이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탄핵이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 출범 배경이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 똑같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약 1년 걸렸습니다. 똑같죠. 대출 규제를 언제 했냐? 문재인 정부 때 6.19 대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LTV를 강화시켰습니다. 6.27 대책 때 주택 담보를 6억으로 제한을 하고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반환 대출 아예 금지시켜 버리고 생활 지원 자금 그거를 1억 이하로 확 줄여 버립니다. 요때 조금 더 강도가 셌습니다. 요건 세모. 이거는 세모가 아니라 요건 강도가 한 2 정도 있다면 한 5 정도로 이제 세게 했죠. 규제 제고화 때 파리 대책 때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걸로 지정을 했죠. 근데 10.15 대책 때는 투기 관료 지정 플러스 토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플러스 12개의 경기도 지자체까지 했죠. 이것도 한 2 정도로 규제를 했다고 하면 얘는 똑같지만은 5 정도로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달에 양도세 중과를 부활했습니다. 조금 시기는 한 달 늦었지만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 차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 통신입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도 이제 어제 포유님도 만나고 여러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에서 좀 중앙부처에 연이 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양도세 중과를 1년 연장 더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요게 최종 결제까지 남은 상태에서 X에서 지금 현 대통령이 유예 없다. 라고 지른 겁니다. 속사정은 그렇다고 합니다. 카더라 통신입니다. 근데 뭐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매우 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정부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보면 가격이 올라간 이 시기들을만 바라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중과가 지금 부활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었나요? 예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었을 때 가격을 잡았나요? 못 잡았잖아요. 세금으로 잡았나요? 못 잡았잖아요. 중과로 잡았나요? 다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평행이론처럼 하고 있다. 공급 방안도 84 대책, 용산지구랑 태릉CC, 129 대책하고 중첩되는 게 거의 70% 이상이 중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후 카드는 보유세 장특공 개편, 실질적으로 보유세와 장특공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7월 달에 보유세와 장특공 개편입니다. 이때 장특공 개편한 게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거주와 보유, 원래는 80%까지 되는 거를 요걸로 40, 40으로 나누는 게 이때 있었죠. 재밌는 정책이고 신박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지금 과거의 정부와 굉장히 데칼코만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이때 올라갔던 시기를 보면은 원인은 좀 명확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때 왜 올랐냐? 이건 88 올림픽 때문에 올랐죠. 이 이전에도 계속 오르는 시기가 있었어요. 78년도 급등장이었고 80년도에 떨어졌고 80년대 중반부터 가격이 올랐고 90년대에 200만 원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 장하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올랐고 조금 주춤한 이 시기는 카드 대란이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 내려와서 이 서브프라임 있었고 서브프라임 때 지나서 2010년도 요 시기는 수도권은 급락하고 이때는 물량이 있었죠. 이명박 정부에서 물량을 쏟아냈고 그리고 지방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요 시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조금 가격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6년도 말 정도 11월 정도에는 약한 규제책을 조금 냈었죠. 이게 전부 다예요. 쭉 올라오면은. 근데 급등한 원인들은 다 규제가 센 시기였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전세는 어떨까? 지금 과거에 이런 불씨들은 매매가를 더 불씨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이제 이 신문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낀 매물, 실거주 위에 잠잠했던 집주인, 전월세 매수는 소폭 숨통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숨통 아닙니다. 아직까지 많이 모자랍니다. 예전에 그 X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장이 얘기를 했을 때쯤, 그때는 전세의 매물이 한 22,000건 정도 됐는데 쭉 내려가죠. 전세 매물이. 다주택자를 집도 팔고 매물도 많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5월 9일 날 1,600건 정도 되다가 6월 1일 오늘까지 1,700건으로 조금 올라왔어요. 소폭 상승이에요. 거래량이요. 거래량. 그래서 이거 조금 올랐네. 실질적으로 매매 물량, 전월세 물량들이 조금 올라갔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숨통이 튄 걸까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났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양도세 중과가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양도세 중과가 종료가 되니까는 다주택자 중에서 세금을 중과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매물을 못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을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집을 매도를 못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전월세로 전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폭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9월이 지나면은 이사철에 지금 소폭 숨통 이런 말이 나올까? 이때는 전세 대란 심각이라는 상황들이 많이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세난, 지금 현재는 숨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세난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전세난이 서울을 넘어 지방에 번졌다. 그 다음에 전세 수급 지수는 2021년도의 대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거래량 추이 자체는 많이 이제 좀 줄어들었죠. 보시면은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세 지수가 180, 여기서 보면은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5월에 180인데 180이 초과됐을 때는 전세 대란이다. 근데 지금이 어떤 숫자냐? 182가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전세 절벽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수치를 보이면요, 요 수치거든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183.4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182. 요거는 아까 봤던 거는 5월에 전세 수급 지수가 180인데 182, 180 평균을 내니까는 182가 나온 것 같아요. 182점 얼마가.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지금 올해 1월만 해도 160이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140이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120에서 140에서 120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이게 20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이게 전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지금 이거 184, 183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82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82가 넘어간 시기는 어느 정도 있었을까? 82가 넘어간 시기를 색깔로 딱 이렇게 해보니까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여기 통계가 2003년도부터 있거든요. 2006년, 2003년도부터구나. 그럼 보면은 2009년도 요때 이제 185 이렇게 많이 넘어갔었고, 2011년도, 13년도, 14 이때 전세 대란 있었을 때죠. 요때 보면은 다 190, 180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갔고, 그리고 요 전세 수급이 182가 넘은 어떤 주가 얼마였냐면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82가 넘어간 주가 2020년 이후로 가장 높다고 했지만요, 통계가 2003년부터 7월부터 통계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7월부터 오늘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042주가 됩니다. 1042주는 20년 정도가 돼요.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이 20년 중에서 182가 넘었던 게 112주 정도 되고요. 이 112주를 계산을 하면은 한 2년 4개월 정도. 20년 중에서 2년 4개월만 180이 넘은 겁니다. 거의 약 10% 정도 수준만 전세 대란이 있었는데 지금 그 수준으로 도달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죠. 전세. 그냥 다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계속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는 걸로 비유를 하자면요, 비행기가 처음에 이륙하기 전에 달달달달달 거리면서 땅으로 기어가잖아요. 이제 기어가지고 왔어요. 활주로 이제 왔어요.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활주로 슝 하고 가는 시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가 그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반기라고 하면은 9월. 그래서 제가 어제 오세훈 시장 후보 관련해서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갔었는데 그때 뭐 아포유님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있었습니다. 김재경 소장님이랑.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한 8분, 9분의 모든 공통된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9월 어떡하냐? 9월 이후 이사철 때 어떡하냐? 다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자산이 없는 사람은 그 시작점에서 고통이 되게 가중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되었습니다.